안녕하세요. 책나들입니다. 오늘은 이병순 작가의 단편소설 야금야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철저한 시장조사 없이는 쓰일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이나 꾸밈이 없이 리얼리티만으로도 이야기의 개연성을 확장시킵니다. 제목인 야금야금은 보석가게의 이름인데요. 조금은 신비롭기도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얽혀 있는지 보석 세공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텐션 기법 세공 반지 의뢰가 들어왔다. 반지 주인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여자는 인터넷에서 보석 재가공 잘하는 곳을 한참 뒤져 야금야금을 찾았으며 리뷰까지 꼼꼼하게 읽었다고 했다. 그녀는 야금야금 매장의 김 실장 안내로 원재 작업실로 왔다. 야금야금도 여느 보석 매장처럼 공방을 끼고 있다. 공방 간판도 야금야금이라 누가 봐도 매장과 한 집안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자는 여성 잡지에서 찢은 광고 쪼가리를 보이면서 광고 모델이 낀 디자인으로 재가공을 해달라며 반지를 꺼냈다. 반지는 14K의 옐로 골드 뼈대에 메인 보석은 2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박혔고 보조석으로 큐빅 알갱이가 두 줄 빽빽하게 박혀 있었다. 광고지 속 모델이 낀 반지는 금부치의 장력을 이용해 보석을 물린 텐션 기법이었다. 벌어진 고리 틈에 보석이 물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긴장감을 안기는 세팅 기법이었다. 원재는 메인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면 보조석도 다이아몬드로 하는 게 보석의 결을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모델이 낀 반지대로 만들려면 14K 골드 한 돈쯤과 다이아몬드 5부 정도는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텐션 기법은 세공이 까다로워 비용도 만만찮았다. 그녀는 광고 사진과 똑같게만 만들어주면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괜찮다고 했다. 광고지대로 만들려면 메인 보석인 라운드 브릴리언트를 하트 모양으로 바꾸어야 했다. 하트 모양 커팅은 광물 세공 중에 가장 어려운 커팅이면서 모양이 다듬어지는 중에 다이아몬드 손실 양도 많았다. 세공비와 추가된 귀금속 값을 합쳐 어림한 금액을 말해도 여자는 놀라지 않았다. 사랑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도 많이 깎여 나간다는 사실을 여자도 잘 아는 것 같았다. 원재는 방금 식당에서 들고 온 셀프 커피를 훌렁 마시고 실톱을 들었다. 커피는 그새 다 식어 있었다. 메인 다이아몬드와 반지 뼈대 사이에 실톱을 넣고 조심스럽게 톱질을 했다. 쓱싹 쓱싹. 톱질을 몇 번 하자 뼈대가 살짝 벌어졌다. 송곳으로 다이아몬드 사발 물린 발을 각작이자 다이아몬드는 금세 빠졌다. 원재는 펜치로 반지를 짚고 다른 손에 잡은 펜치로 반지를 비틀었다. 반지 표면에 촘촘하게 물려있는 큐빅 알갱이가 툭툭 떨어졌다. 펜치에 살짝 힘을 줘 뼈대를 좀 더 옥죄었다. 고리가 끊기면서 나머지 큐빅이 똑똑 떨어졌다. 끊어진 고리 끝마디는 휘어져 틀어졌다. 고리가 오랫동안 매끄러운 원주였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동규 전화 받았지? 핸드폰 벨이 울려 스피커 버튼을 눌렀다. 민호였다. 혹시나 하고 박씨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아저씨도 동규 전화 받았대. 공방 반장하고 매장 실장한테만 알려놓으면 온 공방이나 매장에 다 퍼질 텐데 우리한테 일일이 전화할 건 뭐 있어? 먹이겠다는 거지. 원재도 조금 전 식당에서 동규 전화를 받았다. 추어탕과 공깃밥이 식탁에 놓일 때 전화벨이 울렸다. 핸드폰 액정에 동규 이름이 뜨자 식당 밖으로 나갔다. 식당은 원재 공방뿐 아니라 인근의 여러 공방 직원들이 대먹는 곳이었다. 점심시간이라 식당 안은 시끌시끌했다.
식당 골목도 소란스러웠지만 동규 말은 또록또록하게 들렸다. 원재는 동규가 어제 오후에 김금복이 위독하다는 병원 측 연락받고 급히 갔기 때문에 동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고 짐작은 맞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발인은 모레 아침 7시. 김금복 사망 소식을 전하는 동규 목소리는 망치로 징을 박아 때리듯 땅땅하게 들렸다. 시위는 2년 전에 야금야금 공방의 세공사 A가 신변을 비관해 청산가리를 먹고 죽은 것에서 발단이 됐다. 각종 언론은 A의 자살 보도를 다루면서 보석 공방마다 청산가리가 무분별하게 노출된 점을 부각시켰다. 뉴스 화면에는 청산가리가 가득 담긴 양동이와 출입구 빼고 사방이 꽉 막힌 보석 공방이 나왔다. 뉴스는 야금야금과 인근 공방 몇 군데를 보여주었다. 며칠 후 TV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보석 공방 작업 환경 실태에 대해 설왕설래했다. 그들은 보석 세공사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은 청산가리 끓는 냄새만이 아니라 폐쇄된 작업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유해 환경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세공사들의 임금은 터무니없이 낮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 다음 날부터 보석 세공협회 회원들이 조용히 뭉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처한 상황이 외부에 의해 건드려졌다는 게 세공사들을 분노하게 했고 분노는 그들을 더욱 뭉치게 했다. 시위가 며칠째 이어지는 동안 야금야금 공방 사람들은 멈칫거렸다. 많은 세공사들은 동료가 자살했는데도 사장 눈치만 보며 몸을 사린다고 야금야금 세공사들한테 손가락질했다. 언제 거리로 나갈지 기회를 엿보며 도사렸던 민호가 나섰다. A와 친했던 K도 가세했다. 보석 공방의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며 언젠가 터질 게 터졌다면서 연마팀장 박 씨도 나섰다. 운운에 젖준다고 꿈틀거리면 뭔가 달라져도 달라질 것이라며 주물팀에서도 몇 명 나섰다. 베테랑 세공사인 그들이 움직인 것도 민호의 영향이었다. 민호는 세공협회 총무를 맡은 바 있으며 세공사들의 조기축구회를 만들었다. 공방 사람들도 민호가 세공협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시위대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그들은 A의 자살로 이유 없이 죄인이 되어버린 김금복 처지를 안타까워하거나 김금복이 직원들한테 베푼 것들을 들먹이며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했다. 원재도 경찰서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받으랴 A의 유가족을 위로하러 다니랴 폭삭 늙어버린 김금복이 안쓰러웠다. 원재는 시위대에 가세하자니 김금복이 캥겼고 외면하자니 민호를 배신하는 것만 같았다. 그가 보석 세공사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든 이도 민호와 김금복이었다. 원재는 군에서 전역하자마자 보석 세공학원에 등록했다. 학원 측은 원생들에게 학원 출신 세공사들을 초청해 그들의 합격 비결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호는 그때 초청된 세공사들 중 한 명이었다. 원재는 뒤풀이 때 마주 앉은 민호에게 보석 세공에 관해 이것저것을 물었고 민호는 알기 쉽게 대답해 주었다. 대화 중에 민호가 원재보다 4살 많다는 것과 그가 야금야금해서 일한다는 것도 알았다. 민호는 나이에 비해 산전수전을 겪은 것처럼 여물어 보였다. 그 후로 원재는 민호에게 연락해 술자리를 했고 그 계기로 둘은 자주 만났다. 민호는 상대가 누구든 관계없이 비위에 거슬리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면 웃기를 참지 못했다. 민호는 입에 발린 말은 좀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웃기마저 강한 언변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
어머니가 고생 많으시네. 내 학원비라도 내가 벌어야지. 원재 사정을 들은 민호는 그를 야금야금에 소개했다. 마침 야금야금에 일꾼이 필요했던 터였다. 원재는 학원을 파하면 곧장 야금야금으로 갔고 세공사 주변을 맴돌며 철판 쓰레받기에 모인 큐빅을 핀셋으로 집어서 버리고 먼지를 금가루통에 부었으며 핸드드릴에 꽂을 날과 송곳 등에 유연제를 발라놓는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김금복은 원재가 학원에 간 시간도 업무 시간으로 쳐서 월급으로 정산해 주었다. 원재는 김금복 은혜에 보답할 길은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도 했다. 금속 세공, 광물 세공 자격증을 다 따면 보석 감정사 자격증도 따게. 자네야말로 공방의 보석이 되겠어. 김금복은 연마팀에서 담금질된 금부치 그름을 제거하거나 석고에서 주물 모형을 뗀 뒤 주물을 닦는 원재에게 다가와 등을 툭 치곤 했다. 원재는 어서 세공사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열심히 기술을 익혔다. 그는 단번에 자격증을 땄으며 곧바로 주물과 연마를 맡았다. 그의 손놀림에 초보티가 나지 않는 것도 일찌감치 공방에서 세공사들 어깨너머로 기술을 익힌 덕분이었다. 김금복은 나날이 기술이 느는 원재가 언젠가는 세인의 주목을 받는 장인이 될 거라고 추어 올렸다. 난 자네를 내 아들처럼 생각하네. 내 아들놈도 자네 또래인데 자네에 비하면 그놈은 아직 어린애네. 그놈도 곧 공방에 나와 일을 배울 게야. 자네가 그놈 좀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어. 원재는 김금복을 아버지라고 여기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 씀씀이를 오래 간직하리라 다짐했다. 김금복이 마흔에 무남 동료와 결혼했고 장인한테 야금야금을 물려받아 매장과 공방을 키웠다는 것과 김금복 아내가 50이 되던 해에 암으로 죽었다는 것은 세공사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절로 귀에 들어왔다. 김금복 말대로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동규가 공방에 왔다. 명문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동규한테 원재가 가르칠 건 없는 것 같았다. 아버지한테 동규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 눈썰미와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동규는 일을 하다가 가끔 원재에게 다가왔다. 회식 때도 그는 원재 가까이 앉아 원재의 빈 술잔에 술을 채우거나 건배를 권하기도 했다. 동규는 그 후 방학이 아니더라도 자주 공방에 나왔다. 직원들 도시락 심부름 하는 것부터 금가루통에 처박힌 실장갑이나 앞치마 등을 분속통에 넣는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금부치 연마 작업실은 동규가 자주 비지를 했기 때문에 바닥이나 테이블이 깨끗했다. 쓰레받기에 담긴 먼지를 분속통에 넣는 그의 손놀림은 아기를 어르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먼지 속에서 추려낸 금이 매달 몇천 그램이나 된다면서? 동규는 사금을 채취하러 공방에 나온 것처럼 말했다. 그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유연제 통을 꺼내 바닥을 살피고 주물을 뜰 때 속고 양을 일일이 확인했다. 동규는 소모품이나 공구 등을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구입하고 구입한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신경도 쓰지 않는 김금복과는 달랐다. 동규는 졸업한 뒤 매일 출근해 김금복을 도와 매장과 공방을 관리했다. 동규가 한두 달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미국이나 유럽으로 출장을 간 것이었다. 그가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면 공방 여기저기 원소로 된 보석 잡지나 보석 박람회 전시 도록이 널브러져 있었다. 보석은 유행에 민감하니 세계의 흐름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세공사들은
보석 잡지에 실린 디자인대로 보석을 만들 기회가 없었다. 모두 매장에서 주문받은 것과 재가공 보석 작업에만 신경 써도 바빴다. 보석 세공사들도 사람이다. 보석 세공사들의 작업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라. 뉴스마다 시위 현장을 보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시위대는 더 커졌다. 원재도 거리로 나갔다. 머뭇거리던 직원 몇 명도 합세했다. 자네들 원하는 거 웬만하면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공방으로 돌아오게. 원재는 직원들을 붙들고 사정하는 김금복을 볼 때마다 광물 조각 파편이 박힌 듯이 속이 따끔거렸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웬만하면 들어드리겠으니 제발 좀 멈춰주십시오. 동규도 김금복과 함께 애원했지만 소용없었다. 민호는 시위대 중심이 되어 있었고 원재도 그 대열에서 빠질 수 없었다. 저희들은 사장님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야금야금 직원들은 모든 귀금속 업계와 도금업체의 오너들과 유해한 환경을 묵인한 정부를 향해 외치는 것이라고 김금복을 오히려 설득해야 했다. 그 사실을 아는 다른 공방의 세공사들은 사장을 달래가면서 시위하는 노동자는 세상에 또 없을 거라고 이죽거렸다. 한 달가량 이어진 시위는 김금복의 자살 시도로 중단됐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김금복 모습이 뉴스 화면에 나왔다. 그는 7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척추와 뇌를 크게 다쳤다. 사람들은 그가 나뭇가지에 부딪히지 않고 바로 떨어졌다면 즉사했을 거라고 했다. 그 뒤 시위는 멈췄다. 여러분,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도움 없이 야금야금을 끌어갈 수 없습니다. 동규는 직원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특히 시위 주동을 한 자들을 품으려고 매달렸지만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박 씨는 김금복이 뛰어내린 다음 날 야금야금을 그만두었다. 박 씨가 고향 근처인 익산의 보석공단에 갔다는 소식은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들려왔다. 보석 세공 경력 40년이 넘는 박 씨가 떠난 건 야금야금에서 큰 보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말들이 오갔다. 사장님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야금야금에 남아있겠어? 사장님이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는지 모르겠어. 민호도 박 씨가 나간 뒤에 곧 야금야금을 그만두었다. 그는 몇 개월 뒤에 아내와 함께 창업했다. 시위에 가담한 다른 직원들도 모두 그만두었다. 원재 씨마저 떠나면 리세팅은 누가 맡아? 원재 씨, 나와 함께 우리 야금야금을 다시 세우자.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야금야금에 남아줘. 부탁한다. 야금야금의 재가공팀을 만든 건 김금복이었다. 그는 원재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이유로 재가공을 전담시키면서 작업실을 따로 내주었다. 원래 있던 공방에 칸을 치고 문만 달았을 뿐인데 야금야금에 재가공실이 따로 있고 재가공팀이 구성된 것처럼 소문이 났다. 시간이 갈수록 원재는 재가공 전문가로 알려졌고 인터넷 리뷰를 보고 찾아왔다는 고객도 점점 늘었다. 원재 씨,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셨어. 무슨 일이 있으면 원재 씨한테 도움을 청하고 물으라고 말이야. 제발 나 좀 도와줘. 동규가 간곡하게 매달릴 때마다 원재는 한때 베스트셀러로 유명했던 쿨하게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두지 않은 걸 후회했다. 어쨌거나 원재는 김금복한테 미안해서 남았다. 그때만 해도 동규가 김금복으로 원재 마음을 어지럽힐 줄 몰랐다. 동규가 미안함을 죄책감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여기서 혼자 소주 까는 게 연장 근무야? 원재가 빈 술잔에 소주를 따르자 누군가 술병을 낚아챘다. 민호였다. 민호는 원재 맞은편에 앉아 원재 잔에 소주를 채웠다. 지나오다 보니 야금야금 사람들 몇 명 어묵집에 쭉 앉아있더라. 부의금만 하나 다 같이 문상 가나 하는 말들이 오가던데 넌 연장 근무한다고 했다면서? 연장 근무하려고 했는데 싱숭생숭해서 일이 손에 안 잡혔다. 일이 손에 안 잡혔지만 해야 했다. 여자의 다이아몬드에 때가 많이 끼어 청산가리를 섞은 물에 다이아몬드를 넣고 팔팔 끓였다. 끓인 다이아몬드를 찬물에 담가 뜰채로 건져 타올로 닦자 냇물에서 갓 건진 듯 영롱했다. 58면의 각으로 라운드 브릴리언트 모양을 내기까지 누군가의 손길이 수없이 오갔을 것이었다. 주먹만한 원석을 티 한 점 보이지 않을 때까지 깎고 빗고 했을 세공사의 손길이 어른거렸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광물 보석 톱날에 다이아몬드를 깎고 각을 내다보면 쇠틀이 몸을 잡죄듯 했고 눈알이 빠질 듯 했을 것이었다. 날씨도 쌀쌀해졌고 속도 출출한데 어묵국이나 먹으러 가자고. 보석 알갱이를 중앙 조명에 비출 때 주물팀장 장씨가 문을 열었다. 안 되겠네. 이따가 소주 생각나면 와. 장씨는 다이아몬드 세척 사발과 원재를 번갈아 본 뒤 작업실을 나갔다. 장씨가 나간 뒤 중앙 조명만 남기고 불을 모두 껐다. 조명에 다이아몬드를 비췄다. 다이아몬드는 원재의 거뭇한 손가락 끝과 대비되어 더욱 맑고 깨끗해 보였다. 연마제나 광물과 금속을 만지다 손에 밴 검은 물은 씻어도 잘 지워지지 않았다. 다이아몬드가 뿜어내는 빛은 작업실을 밝혔다. 다이아몬드 알갱이를 들여다볼 때마다 어린 시절의 유리구슬을 형광등에 오래 비춰볼 때가 떠올랐다. 작은 알갱이는 그를 잠깐 딴 세상으로 데려갔다. 순백의 세계와 우주를 체험한 듯 신비로웠다. 한참 고개를 젖혔더니 목이 뻐근했다. 벽시계를 보니 8시가 살짝 지나 있었다. 앞치마와 토시를 벗고 밖으로 나갔다. 입동치레를 단단히 할 모양인지 밤 공기가 차가웠다. 보석 골목을 한참 지나 술집에 들어갔다. 민호가 용케 알고 찾아왔다. 원재는 야금야금에 남은 것만으로 민호를 배반한 것 같아 그를 피해왔다. 원재가 주물 모형을 뜨기 시작했을 때 민호는 수시로 그의 곁에 다가와 굳은 금붙이를 땅땅거리는 걸 도왔다. 그는 딱딱하게 굳은 금을 원으로 구부릴 때 땜과일을 쓰는 법도 가르쳐 주었다. 민호는 원재 아버지 장례 때 세공협회 회원들 몇 명을 불러 관을 짊어졌다. 민호에게 갚을 빚만 자꾸 느는 것 같았다. 원재는 미안해서 민호를 볼 수 없었다. 원재는 민호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의 공방이 있는 근처에 얼씬하지 않았다. 민호 공방이 있는 쪽으로 가면 지하철이 가깝지만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먼발치에서 민호를 보면 근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한다고 피했지만 우연히 마주치곤 했다. 죄졌냐? 땅만 보고 걷던 그의 뒷목에 누군가의 손길이 닿았다. 고개를 돌리면 민호가 그를 빤히 보았다. 그는 픽픽 웃는 것 같기도 했고 헛기침을 하는 것 같기도 했다. 우리가 김금복 사장을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게 김금복의 운명이야. 어차피 가망 없었잖아. 2년이면 많이 버텼지. 회복 못하고 산송정으로 지낼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고인이나 유족이 편하지. 민호가 오징어 숙회 한 점을 입에 넣고 질겅거렸다.
공방가 사람들도 김금복 이야기가 나올 때면 식물인간으로 자리 보존할 바에 죽는 게 낫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주고받았다. 보석 리세팅만 할 게 아니라 그 성격도 리세팅 좀 해. 어찌 된 건지 넌 나이 40이 넘었는데도 막 입대한 신빙 같냐?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딴 말이나 입에 달고 있지. 민호는 입가에 묻은 초장을 손으로 훑었다. 하긴 나도 언제부턴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고 있더라. 그런데 뭐가 미안한지는 모르겠어. 김금복 사장이 그렇게 오버만 하지 않았어도 나도 박씨 아저씨도 야금야금을 안 떠났어. 김금복이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생각해봐. 우리가 김금복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잖아. 시국이 그랬잖아, 그땐. 민호는 빈잔에 소주를 채우고 술병을 소리나게 탁자에 놓았다. 보석 공방의 작업 환경은 바뀌어야 하는 건 맞지만 원재는 시위대가 외치는 것들이 관철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금이나 광물 보석에 때를 빼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청산가리를 쓸 수밖에 없었다. 금부치를 깎고 빚다 보면 이리저리 날리는 금가루 때문에 창이나 환풍구를 낼 수 없었다. 직원들은 옷에도 금가루가 묻기 때문에 퇴근할 때면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때문에 옷도 마음 놓고 갈아입을 수 없었다. 작업장이 보석 공방이라는 걸 감안하면 공방 구석구석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 또한 이해됐다. 그러나 광장에서 들리는 북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외치고 부르짖다 보면 시위하기 전과는 뭔가 달라질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보석 공방에는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했고 먼지를 사금으로 취급했다. 혹시 동규가 널 갈구냐? 민호가 소주잔을 들고 원재를 빤히 보면서 물었다. 징! 다이아몬드 재단기 톱날 돌아가는 소리는 바깥 소음을 덮었다. 퇴근 시간대라 밖은 웅성거렸다. 라운드 브릴리언트 모양을 갈아 없애는데 반나절이 소요됐고 하트 모양으로 깎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하트 모양 가운데 움푹 꺼진 곡선을 얼추 완성시킨 뒤 허리를 펴니 7시가 가까웠다. 허기가 몰려왔다. 저녁 식사 시간까지 아껴야 예상했던 시간 안에 하트 모양을 완성할 수 있었다. 겨우 손에 잡히는 다이아몬드 알갱이를 톱날과 씨름하고 있으면 온 촉수가 곤두섰다. 기계가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사람 손만큼 섬세하지는 않지. 동규가 지문이 다른 원재 손가락을 보면서 자주 하는 말이었다. 동규는 가끔 집 방향이 같다는 이유로 퇴근 때 원재에게 동승을 권했다. 술 한잔 하자는 소리였다. 원재는 마다하지 않았다. 그와 둘이 하는 술자리는 다이아몬드가 깎이기를 기다리며 톱 앞을 지키는 것만큼 지겨웠지만 어차피 귀가해서 TV를 켜놓고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SNS를 훑다가 잠들 것이었다. 들으나 마나 한 동규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으며 술 한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아르노가 티파니사를 인수했다거나 아르노가 까르띠에, 텐디, 크리스찬 디오를 합병하면서 명품 제국을 이루었다는 등 동규가 부려놓는 세상은 아득하게 들렸다. 원재씨, 내 꿈은 말이야. 우리 야금야금에서 만든 보석을 면세점에 납품하는 거야. 불가리도 그리스 보석 매장 한 귀퉁이에 그가 만든 보석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잖아. 원재씨 실력이라면 당시의 불가리 실력을 능가하고도 남지. 나도 언젠가는 원재씨가 만든 보석을 세계에 알리고 말 테니까 두고 보라고. 그딴 말은 더 아득하게 들렸다. 난 한물 갔어. 젊고 감각이 뛰어난 세공사가 많아.
원재는 동규와 오래 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여겼다. 마음만 먹으면 다음 날이라도 야금야금을 그만둘 수 있다는 기미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사장님은 좀 어떠셔? 원재는 김금복의 상태가 궁금하지는 않았다. 동규가 그의 포부를 늘어놓는 것은 그의 슬픈 이야기인 김금복을 꺼내기 위한 예열일 뿐이었다.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는 거 정말 슬퍼. 앞으로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겠지. 동규는 고개를 쳐뜨리고 슬픈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언제부터인가 그의 슬픈 이야기는 전혀 슬프게 들리지 않았다. 슬픈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슬프기보다 괴기스럽다는 걸 동규에게 일깨워주고 싶었지만 관두었다. 원재는 어서 그가 김금복을 꺼내길 바랐다. 어차피 김금복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면 빨리 듣고 흘려버리는 게 편했다. 원재는 동규가 어느 대목에서 김금복을 꺼낼지 가늠했다. 동규가 멈칫거린다 싶으면 원재가 이야기를 진척시키고 때로는 비약도 했다. 원재도 동규처럼 뼈만 남아 앙상해진 모습, 콧줄을 통한 식사, 눈물인지 모를 눈가에 묻은 물기, 종이장처럼 얇아진 몸피 등 침대에 누운 김금복 모습을 익히 들어 세세하게 알고 있었다. 아버지 수첩에 공방 사람들 생일이 빽빽하게 적혀 있더라고. 다들 운이 좋아서 복이 많아서 아버지 같은 사장을 만났지. 아버지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부으신 거고. 슬픈 대목을 끝내면 동규는 김금복이 직원에게 베푼 것들을 나열했다. 김금복은 직원들의 경조사를 꼬박꼬박 챙겼고 부의금과 축의금을 넉넉히 주었다. 동규는 김금복이 회식이 끝나면 직원 모두에게 차비를 듬뿍 준 것까지 들먹였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악문도 많이 한다지. 동규는 원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어금니라도 사려 물었는지 그의 말은 둔중하게 들릴 때도 있었다. 그는 시위에 가담한 자를 기어코 배은망덕한 자로 만들고 말았다. 김금복이 그 지경이 된 것도 배은망덕한 자들 탓으로 돌렸다. 다들 운이 좋아서 복이 많아서 아버지 같은 사장을 만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동시에 우리는 운도 참 나빴지. 원재는 김금복이 자살 시도를 한 것만으로 야금야금 직원들은 죄인이 되어야 했다고 받아쳤지만 동규는 제 할 말만 했다. 그는 흐름을 역행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위에 가담하려 했다면 시위하는 신용만 하고 며칠 만에 끝냈어야 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다. 내 아버지는 채석장 화물트럭 기사였어. 운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원재도 약간 할 이야기가 있었다. 동규의 억지를 잠깐 멈추게 할 요량으로 꺼낸 말이기도 했다. 돌산 발파 작업 때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를 듣고 돌먼지가 온 하늘을 덮은 것을 보면서 자랐다는 말은 생략했다. 파이고 깎여 헌 돌산이 병풍처럼 동네를 에워쌌으며 그 주변의 인부들과 크레인, 트럭이 어슬렁거리는 걸 보면서 자랐다는 것도 생략했다. 아버지는 채석장에서 캐낸 돌을 트럭에 실어 석재 가공 공장에 날랐다. 채석장도 여느 공사 현장처럼 인부가 자주 바뀌었다. 아버지는 채석장을 떠나는 사람과 술을 마셨고 채석장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도 술을 마셨다. 원재는 아버지가 채석장 인부들 송별회와 환영회라는 구실이 없었다면 무슨 핑계로 술을 마실지 궁금했지만 굳이 알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가 여느 때보다 많이 취해서 귀가한 다음 날엔 결근할 때가 있었다. 아버지가 결근하면
아버지 대신 순번이 아닌 기사가 트럭을 몰아야 했다. 그런 날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고 몇 번 잘 넘어갔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다. 기사가 채석장 비탈길에 미끄러지면서 경사지 50m가량 되는 물웅덩이에 추락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구조대가 수중 작업을 벌였지만 차량 운전석 부분이 물속 진흙더미에 박힌 데다 화물차에 실린 50톤가량의 화강암마저 그쪽으로 쏠려 구조가 쉽지 않았다. 구조대는 웅덩이에 물을 빼고 대형 크레인 2대와 화물 차량을 연결하는 작업을 했지만 웅덩이 주변으로 공간이 마땅치 않아 인양 작업도 쉽지 않았다. 100톤짜리 대형 사설 화물업체가 가세해 우여곡절 끝에 화물 트럭을 인양했지만 기사는 숨진 상태였다. 사람들은 아버지 대신 기사가 죽었다고 수군거렸고 아버지는 기사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기사가 운이 나빴다는 말 대신 아버지가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그 양반을 물웅덩이에 빠뜨렸어? 왜 다들 나한테 난리야?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운전했다면 비탈길에 미끄러지지도 않았어. 아버지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욕설보다 막무가내로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기사의 죽음을 그의 사나운 운과 서툰 운전 실력으로만 돌리는 아버지가 빤빤스러워 보였다. 머리에 허연 먼지를 덮어쓰고 비틀대면서 퇴근하는 아버지를 볼 때면 우러났던 연민은 그 빤빤함으로 상쇄됐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 있어? 채석장에 관계된 사람들 대부분 기사 장례식에 조문했는데 아버지는 빠졌다. 사람들은 아버지를 가해자로 기사를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다. 아버지 대신 엄마가 장례식에 갔다. 그러나 엄마는 조문을 못하고 장례식 입구에서 돌아섰다. 기사 유족을 볼 낯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 도리는 해야지. 엄마는 기사 장례식은커녕 기사 유족조차 찾아보지 않는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고 아버지는 폭음과 욕설로 되받았다. 엄마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기사 집에 가 그의 식구들한테 허리를 숙였다. 뒤따라간 원재는 엄마처럼 허리를 숙이진 않았지만 고받은 마음은 펴지지 않았다. 아버지 폭음은 점점 늘었다. 그는 출근보다 결근하는 날이 훨씬 많아 채석장에서 해고됐다. 엄마는 서둘러 이사를 준비했다. 가뜩이나 부끄럽고 미안해서 채석장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던 참이었다. 엄마 바람대로 일자리 많은 대도시로 이사했다. 대도시에는 트럭이 더 많았다. 원재는 트럭만 보면 움찔했고 뜨끔했다. 그를 때렸던 그부가 그보다 더 힘이 센 아이한테 실컷 얻어맞길 속으로 바랐는데 그 바람이 이루어져 그부가 끝내 입원까지 했을 때 느낀 뜨끔함과는 또 다른 것이었다. 트럭 기사만 보면 원재는 뭔지 모를 덤터기를 잔뜩 쓴 것 같았다. 내 죽거든. 내 묘비명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렇게 써주라. 알겠냐? 아버지가 술상 앞에서 자주 하는 말이었다. 그럴 때면 입에 든 술이 분무처럼 튀어나왔다. 내가 뭘 어쨌다고. 아버지는 그 말을 오랫동안 입에 달았다. 원재 씨가 자기 일을 남한테 절대 안 맡기는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그래서 책임감이 강해 보인 거군. 아버지 유언을 지키지 못한 게 슬프다는 거네.
아버지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지 않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적도 없어서 원재에게 슬픔을 남기지는 않았다. 아버지 유언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렸을 뿐이지 슬프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원재가 장가들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장가를 들어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살겠다고 했지만 그는 원재가 27살에 죽었다. 매일 소주 서너 병을 마셨던 아버지의 사이는 달리 없었다. 지인들이 짐작한 대로였다. 아버지 유골은 시골 납골 땅에 안장됐고 거기엔 묘비명 세울 곳이 없었다. 그러게 내 아버지가 뭘 어쨌다고. 내 아버지가 뭘 어쨌기에 모두들 그 난리를 쳤냐 말이야. 동규는 무슨 이야기든 김금복과 얽어 결말을 맺는 재주도 뛰어났다. 김금복 사장과 원재 아버지의 일은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말이다. 한편 그렇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은 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도 가봐야지. 원재가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하트 곡선을 요리조리 살필 때 장씨가 작업실에 들어왔다. 그는 검은 양복 차림이었다. 부의금만 내고 안 가는 사람이 많네.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 몇 안 되니까 택시 타고 가면 되겠어. 어서 가. 조금 있으면 조문객들 많이 몰릴 시간이잖아. 뒤따라 작업실에 들어온 다른 직원들도 검은 옷 차림이었다. 김금복이 죽었다는 게 실감났다. 동규의 가장 슬픈 이야기는 좀 더 길어질 것이다. 요새 많이 바쁜가 봐. 원재가 금사로 반지 보조석 구멍에 넣고 있을 때 동규가 작업실에 들어왔다. 반지 모형을 담금질하는 과정에서 보조석 구멍에 잡티가 끼이게 마련이었다. 금사를 몇 번 넣었다 뺐다 하면 잡티는 금세 제거됐다. 3D실도 오전부터 바쁘더군. 동규는 여느 때처럼 출근해 매장과 공방을 한 바퀴 돈 뒤 원재 작업실로 왔다. 동규 일상이 다시 가동된 것이다. 그는 작업대에 엉덩이를 걸치거나 기대어 원재가 전혀 궁금하지 않는 전날 밤 그의 행적을 늘어놓거나 만난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늘어놓곤 했다. 칙칙. 원재는 연마된 반지뼈대에 가스토치로 불질을 슬쩍슬쩍 했다. 메인 보석인 다이아몬드 하트에도 불질을 했다. 금붙이도 보석도 서로가 잘 물고 물리려면 데워져야 했다. 보석 세공에서의 불질은 유연제나 마찬가지였다. 텐션 반지 리세팅 한다더니 이건가? 오랜만에 텐션 기법 의뢰가 들어왔는데 긴장이 되네. 원재는 한 손에 고무니퍼를 잡고 한 손엔 핀셋을 잡았다. 그날은 어딘가 쫓기듯이 가버리대. 동규는 금속 앞잡기 밸브를 빙그르르 돌리면서 말했다. 원재는 그저께 동료들과 김금복 조문을 갔다가 금세 나왔다. 접빈객실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조문객으로 북적였다. 빈소 앞에는 동규 아내와 아들이 앉아 있었고 동규는 접빈객을 오가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접빈객실을 얼쩡거리느니 찬바람을 쏘이면서 걷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장 씨는 오랜만에 공방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좀 앉았다가 가라며 원재를 붙들었지만 급한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나왔다. 복도에서 마주친 세공사들도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었다. 장례식장이 번개 모임 장소로 변한 건 오래전부터였다. 몇 년 동안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사람들도 장례식장에서 만나곤 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장례식에 만났다. 그렇게 만난 사람들끼리 어색한 안부를 주고받고 어색하게 마주 앉아 그다지 관심도 없는 화제거리에 장단을 맞추고 의무를 다하듯
육개장이나 수육 등을 넣고 술을 마시는 곳이 장례식장이었다. 원재는 장례식장에서 나와 집 근처까지 걸었다. 집 근처 포장마차에서 좀 앉아 있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덕분에 아버지 잘 모셨어. 원재가 고무니퍼를 뼈대 고리 안쪽에 넣는데 동규가 작업대 가까이 바싹 다가왔다. 니퍼에 힘을 주었다. 단단히 담금질된 금은 쉬 벌어지지 않았다. 더도 덜도 아닌 딱 하트를 물릴 틈만큼 벌려야 했다. 금뼈대가 장력을 부릴 만큼 벌려야 했다. 원재는 니퍼에 힘을 조금 더 가했다. 핀셋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벌어진 틈에 핀셋에 집힌 다이아몬드 하트를 얼른 물린 뒤 니퍼를 잡은 손에 힘을 뺐다. 니퍼와 핀셋을 놓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고리뼈대는 하트를 꽉 악물었다. 원재는 고리 안쪽에 검지 끝을 놓고 반지를 빙빙 돌렸다. 반지 안쪽은 매끈했다. 거치적 대는 것 전혀 없이 매끄러웠다. 단번에 성공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잘 물고 물렸네. 동규는 금부치에 보석이 물리면서 자주 하던 말을 또 했다. 아버지도 이 텐션 세공법을 좋아하셨지. 맞아. 사장님도 내가 텐션 세공을 하면 한참 지켜보시곤 하셨어. 원재는 손등에 바셀린을 바르면서 말했다. 다듬어 놓은 보조석 알갱이를 바셀린 바른 손등에 놓으면 핀셋으로 집기에 편했다. 그렇지. 하긴 나보다 원재 씨가 아버지를 더 잘 알겠지. 내가 뭘 알겠어. 다 동규 씨한테 들은 거지. 원재는 보조석 알갱이를 접착제에 살짝 묻혀 반지 뼈대 구멍에 끼우면서 말했다. 김금복 일대기는 동규의 가장 슬픈 이야기 속에 잘 녹아 있었다. 동규가 야금야금 풀어놓은 김금복 이야기는 덮개처럼 쌓였다. 원재는 보조석 알갱이를 핀셋으로 집었다. 메인 보석을 물릴 때와 달리 보조석을 물릴 때는 정교해야 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동규가 말을 시키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작업에 더 집중하는 게 효율이 있었다. 원재는 좁쌀만한 보조석을 차례차례 구멍에 물렸다. 작은 다이아몬드 알갱이는 모래가 물을 빨아들이듯 뼈대에 쏙쏙 잘 박혔다. 원재는 바지 표면을 손가락으로 꼭꼭 눌렀다. 우중충했던 반지는 꽃처럼 환하다. 민호 말대로 보석 세공은 별거 없다. 시간을 들여 깎고 두드리고 달구고 때리고 새기고 긁고 쑤시고 지지다 보면 뭔가가 만들어졌다. 야금야금 만들어졌다. 보석을 재가공하는 맛은 이처럼 황골탈태를 볼 때였다. 봐서 오늘 내일 좀 술 한잔 할까? 원재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 요리조리 살피자 동규가 팔짱을 끼면서 물었다. 네,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모순과 부조화 속의 일치라고나 할까요? 동규와 원재의 아슬아슬한 마음 줄다리기가 긴장감을 유지하며 독자의 눈길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사회적 파장에 마음이 휩쓸리기도 하지만 아버지라는 구심점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이야기는 훈훈하게 마무리됩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번 소설에서 보석세공사라는 직업 세계에서의 그들의 직업 정신과 고충을 알게 된 점이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세계에 대해 알려주고 그에 따른 삶의 다양성과 방향성까지도 제시해주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책나들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